제가 우리 기업들 가서 강연을 해보거나 뭐 사장님 컨설팅을 해보면 사라진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메타나 뭐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다. 우선순위를 약간 조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내는 없어졌다 사라졌다 관점으로 접근을 하니까 분명히 블록체인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갔더니 메타버스 팀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얼마 전에 갔더니 팀은 똑같은데 또 생성형 뭔 팀이래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올해도 어김없이 나오는 이제 김 작가와 많은 분들, 공동 저자분들, 특히 또 이번에는 김승주 교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머니트렌드 2016 이 책을 이제 출간했는데, 이 책의 이제 주요 공동 저자이신 김승주 교수님과 함께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암호화폐 전문가로서 2025년 암호화폐 시장, 벌써 이제 9월 말이니까 한 해가 거의 3분기, 한 4분의 3은 간 거잖아요. 어떤 해였는지 점검부터 한번 하고, 내년을 한번 예측한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2025년은 한마디로 뜨거웠다. 뜨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뭘 잘해서 뜨거웠던 건 아니고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와 어떤 좀 관련 있는 정책들을 내고 주요 인사들이 그런 발언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미국발 훈풍에 의해서 국내 시장도 뜨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뜨거운 건 맞는데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가격이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2배 뭐 정도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에서 2배는 뭐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니었잖아요. 제가 비트코인 강연을 한 지가 꽤 됐거든요. 왜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계속 과목이 있어서 제가 경영대와 그다음에 저희 정보보호대학원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카이스트 경영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나면 항상 메일이 와요. 교수님 그때 강의하실 때 사라고 그러셔서 샀는데 이게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오르고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욕심이 있으시냐면 야 옛날에 샀으면 이만큼 올랐는데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으시다라고 봐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은 폭락하거나 이러진 않는구나. 오르고 있구나. 여기에 어떤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뭐 방송에서 뭐 유시민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정재승 교수님 다 모셔다 놓고 토론회 한 적이 있죠.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저거 종이 조각 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많이 성장했고 점점 토대가 탄탄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 이거 너무 안 오르는데 한 두세 배는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교수님 혹시 비트코인을 언제 처음 아셨고 이제 아마 가지고도 계실 텐데 뭐 제가 개수를 물어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언제 사셨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전자화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논문을 보더라도 거기 일렉트로닉 캐시라고 돼 있거든요.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걸 이런 걸 부를 때 전자화폐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비트코인이 최초의 전자화폐는 아니거든요. 최초의 전자화폐는 1982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처럼 90년대에 대학원 다니면서 보안 공부하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자화폐를 다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전자화폐라는 게 그렇게 낯선 게 아니었고 그 비트코인도 여러 개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다른 전자화폐하고는 다르게 탈중앙화라는 걸 이제 기치로 내거니까 이거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 그런 면에서 일부 이렇게 좀 그 당시에 샀었고 근데 그때는 뭐 투자의 개념이 없었죠. 왜냐하면 가격이 굉장히 낮았고 그게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해커들이나 뭐 보안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갖고 있었고요. 나올 때부터 거의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 뭐 물건 살 때 그 당시에 이제 그걸로도 사보고 이랬죠. 오히려 언제 샀느냐가 저희한테는 관심사가 아니고 아, 왜 그때 그걸 이거 사는데 썼지? 뭐 이런 거죠. 지금 갖고 있었으면 더 올랐을 텐데. 고려대학교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죠. 결국에 이 전자화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 비트코인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꽤나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임기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야 된다고 봐야겠습니까? 2026년 내년의 시장 변화, 그 판도 흐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보고 이제 이론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잘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런 거 물으시면 되게 제가 미래가 참 어떻게 될 건지 속상해요.
맞으면 좋은데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학, 경영학 하시는 교수님들도 주식으로 떼돈 버신 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론하고 실제는 좀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미국발 훈풍이 생겼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니어스 법안 아니면 NT-CBDC법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법안이 지금 이제 막 만들어진 거고, 그게 이제 시행되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도 있고 아닌 업체도 있고 뭐 이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탄탄해지기 시작을 하겠죠. 내년, 내후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훈풍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변수는 역시 우리나라일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든다, 뭐 한다 얘기는 많았지만 뭐 하다 말다 이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이제 국회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여주느냐, 또 그 법안이 굉장히 현실성 있는 법안이냐 아니면 법안을 위한 법안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온도차는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를 제도권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왜 갑자기 이런 목소리가 등장을 하게 된 건가요? 제도권하에 둡시다라고 했던 것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제도권하에 들어오면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이 크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제도권하에 두자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활성화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 이었거든요. 그게 뭐 테라루나 사건 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미국은 이제 규제를 위한 제도 이쪽으로 이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를 위한 제도가 될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될지를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법안이 나오고 실제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을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또 싱가포르이 조금 열심히 요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국내에서 조금 실력 있는 가상자산 분야의 업종 이제 회사들이 대부분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싱가포르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싱가포르는 그래도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명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걸 좀 알려달라.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분들 만날 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주 심플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국민한테만 서비스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해도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싱가포르 국민한테 서비스하지만 않으면 그 어떠한 종류의 가상자산 서비스업도 싱가포르에다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상자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서비스를 하거든요. 특히 뭐 미국 이런 데는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겨서 그럼 우리는 싱가포르 국민들한테 서비스 안 해요. 유럽하고 미국 쪽에는 저희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싱가포르 국민한테만 하면 안 되는, 이건 뭐 국민들한테는 이걸 약간 뭐 막는 의미인 건가? 그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또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너무 이기적인. 일단은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도 되는 건지 말아도 되는 건지 자체가 아예 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서 뭘 했는데 갑자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규제를 위한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막혀버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발판을 두고 있는 기업은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느니 그냥 싱가포르로 옮깁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납득이 가네요. 근데 이제 디지털 화폐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중국에는 CBDC, 일본도 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미중 G2의 패권, 이 장악이 가장 치열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지금 분석하십니까? 원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전자화폐는 1982년도부터 있었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26년 후인 이제 2008년에 탈중앙화된 전자화폐다. 이걸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등장을 한 겁니다. 탈중앙화돼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정부도 터치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먹혀들었고 그래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하죠. 사실은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가격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굉장히 낮았죠. 그러다가 이것이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 게 중국의 이제 신흥부자 수가 미국의 백만장자 수를
추월하면서부터입니다. 중국의 신흥부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도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부동산 투자도 하고 싶고 자식들한테 좀 뭐 물려주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위안화를 가지고는 해외 투자하는데 여러 제재를 받으니까 비트코인 같이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또 익명성이 보장된 전자화폐로 위안화를 바꿔서 그걸 이제 미국에 가져나가서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수요가 많이 몰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 보고 다른 나라의 투자 상품이 몰리면서 더 가격이 치솟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비트코인을 전자화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품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생각 안 하고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ETF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옛날같이 화폐로서의 전자화폐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디지털 화폐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건 공통점이고요. 근데 차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나 민간 은행 이 발행한다. 그 대신 CBDC, 우리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한다. 이 발행 주체가 차이가 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 주체가 다른 건 알겠는데 좀 정확히 뭔지랑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든 CBDC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코인을 하나 찍어낼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준비금 형태로 예치합니다. 예를 들어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유로화가 될 수도 있고 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스테이블 코인의 99% 이상은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법안을 내놨냐 하면 우리는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할 거야.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CBDC는 발행 안 해. 이런 법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게 시장에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뜨겠구나. 그리고 달러 CBDC는 발행을 안 하니까 관심을 꺼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주식이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코인들이 요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패권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그럴듯한지랑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뭐 어떤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미국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 얘기를 드릴게요. 아, 러시아가 등장하나요? 네, 사실은 중국, 러시아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있고요. 그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한다는 법안이고 그다음에 NT-CBDC 법안이 있습니다. 이건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법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거래소 관련한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지털 화폐가 있을 때 이걸 자산으로 볼 거냐 아니 그러니까 상품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증권으로 볼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한 법안입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역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지니어스 법안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채를 워낙 많이 발행했고 그에 따른 금리 이게 굉장한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요. 그러려면 미국 달러 국채가 인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금리 부담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니어스 법안을 만들면서 미국의 단기 국채를 준비금으로 확보하도록 법안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좋아지고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법안을 만들었는데 또 생각보다 시장에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법안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CBDC 법안 같은 경우에는 NT-CBDC 법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CBDC 자체를 정부가 발행하는 코인이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부가 화폐의 흐름을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나 아니면 의회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달러 CBDC는 빅브라더 머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NT-CBDC 법안을 통해서 우리는 빅브라더 머니라 불리는 CBDC는 안 만듭니다. 이걸 이제 명확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관심사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요, 은행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IT 기업도 발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IT 기업들, 뭐 은행들 이런 데가 전부 다 이제 환영 메시지를 보이고 있고, 페이팔 같은 데서도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연동되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시장 체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벌써부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CBDC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는 위안화라든가 루블화 연동된 단기 국채를 뭐 인기가 좋게 해서 뭐 한다, 이런 건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냐 하면 지금 어떤 경제 패권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어떤 국가 간 결제도 전부 다 달러로 하잖아요. 중국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위안화 연동된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CBDC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또 러시아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죠. 그 제재받는 게 뭐냐 하면 스위프트망이라고 하는 국제 간 자금 송금 망이 있잖아요. 거기서 러시아의 국가 코드 자체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국가 코드가 없으니까 자금을 보낼 수가 없거든요. 이걸 우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이 제재를 우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도 CBDC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게다가 정부가 이렇게 주도해서 어떤 디지털 화폐를 만들 경우에는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기 용이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CBDC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건 중국 위안화,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사이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소액 결제는 익명성을 보장하는데 너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가 붙어 있고요.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Controllable Anonymity, 통제 가능한 익명성,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그런데 약간 기류 변화가 요새 감지되는 건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스테이블 코인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을 좀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메시지가 조금씩 흘러나오곤 있습니다. 그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화폐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비중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사실은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지니어스 법안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준비금으로 단기 국채, 달러 단기 국채를 준비금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코인을 10개 찍으면 10개 해당하는 준비금을 확보해야죠. 그리고 이 준비금은 함부로 이것저것 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날려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는 코인의 수만큼 준비금이 진짜로 그렇게 돼 있는지를 정기 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지금 그럼 모든 업체들이 미국 정부가 승인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및 유통사가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모두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승인을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게 보일 거고요. 그렇게 이제 승인이 받은 기관이 나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될 테니까 실제적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어느 정도로 잠식해 가고 있다, 이런 어떤 통계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교수님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 지속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네요. 저는 적어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벌써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인기가 좋아지니까 카드사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이 딱 나오고 나서 환영 메시지를 보낸 건 페이팔뿐만이 아니고요. 뭐 월마트, 아마존 이런 데가 전부 다 환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마트나 아마존은 이제 국제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면서 중간 수수료를 엄청 내는 거예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경우에는 이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사례도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엄청나게 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걸 대체해버리면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고 그게 영업이익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보고서에서는 뭐 60%까지 반영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영 메시지를 안 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걸 다시 회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다 감소하는데 그걸 뭐 차기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트럼프 정부 이후로도 계속해서 안정세를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나머지죠. 유로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원화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숙제라고요. 아니, 숙제를 내주신 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출제자잖아요. 교수님. 저희는 학생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달러랑 연동돼 있으면 달러 갖고 있는 거하고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어차피 1달러인데.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를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는 거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전산으로 보내는 건 엄청난 수수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확실히 이익인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 놓고 보자 이거죠. 아직 뭐 우리나라가 그걸 명확히 하지는 않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아니면 뭐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잔 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쇼핑몰들은 글로벌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내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절감 효과가 생기질 않아요. 이러니까 이제 당국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걸 뭐하러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걸 이제 생태계가 구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즉 그걸 쓸 수 있는 게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만들어지고 발행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턱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국민은 그걸로 뭘 할까요? 일단은 가상자산 사는 데 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소를 보면 실명 계좌를 열어준 은행을 확보한 거래소들만 지금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거래소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다른 코인들을 사고 팝니다. 원화를 갖고 사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툭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 거래소에 가서 다른 코인 사는 데 쓰겠죠. 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는 데 쓸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다른 걸로 교환하는 매개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안을 만드는 건 좋은데 생태계를 확보한 다음에 법안을 공표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면 그래도 조금 가능한 시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게 이제 뭐 K 컨텐츠랑 붙였으면 좋겠다 뭐 K 뷰티하고 뭐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K 원화 현실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진 않네요. 아니요. 저는 K 컨텐츠 관련해서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런 생각을 전 갖고 있어요. 그걸 책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 접목을. 이건 또 얘기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럴까지 모르겠는데 얘기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 많이 하셔야 이 책이 재밌다 생각 사시죠. 예를 들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내가 있어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걸 계속 갖고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요새 K 컨텐츠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면 뭐 뮤직하우라는 업체도 있잖아요. 이 업체도 보면 실제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K 컨텐츠들을 출시를 해보면 그거를 이 저작권 관련해서 우리가 살게요. 이런 데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뮤직하우 쪽 보고서를 보면 팬덤들이 투자들을 많이 한다. 그 저작권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팬덤들 간에 또 경쟁이 붙어서 저쪽은 저렇게 완판됐네? 그럼 우리 가수 것도 사줘야지. 뭐 이런 팬덤은 확실히 구축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을 음악 저작권 같은 것과 연동시켜서 거래 장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또 국내 분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2차, 3차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뭐 가수들이 뭐 팬 사인회도 열고 한국에서 콘서트 같은 것도 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K 컨텐츠 관련해서는 투자 상품도 기존에 있는 거 잘만 정비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팬덤들이 그걸 갖고 있다가 팬 사인회나 아니면 자기가 우상으로 생긴 아이돌의 어떤 굿즈 같은 거 사는데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요런 똑같은 생태계를 이제 성형 쪽, 우리 의료 쪽이랑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항상 나오는 게 외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여러 가지 치료받는데 왜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이걸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되는 의료보험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내면 그걸로 자기가 어떤 성형수술이나 이런 거 받았을 때 지원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수술하면 바로 못 가거든요. 여기 묵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또 호텔과 연동되거든요. 이러면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의료 굉장히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정부가 좀 듣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구비한 상태에서 법안이 딱 뒤를 받쳐줘야 이제 뭐가 생기는 거지. 법안만 떨구덩 만들어 놓으면 이제 죽은 법안이 된다는 거죠. 한국 정부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잘 좀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진행 잘 하시겠죠? 그냥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긴 했어요. 뭐냐면 이제 아마존하고 월마트 같은 케이스를 보시고 삼성하고 LG 보고 결제할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삼성하고 LG가 글로벌 협력사들한테 원화로 결제하겠다라고 그러면 그 회사를 더 안 되게 만드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쪽에 컨설팅 하시는 전문가들이 많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으니까 그걸 조금 좀 이렇게 들으셔서 진짜 돌아갈 법한 걸 일단 만들어 놓고 법안을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에 있어서 우리 원화가 너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무언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구축이 돼야 그 법안이 실효성을 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아주 진짜 좋은 제언이신 것 같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에서 그럼 가볍게 두 개만 더 드리면, 우리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들렸던 많은 키워드들이 예를 들면 디지털이라든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당연히 코인도 포함되어 있고 메타버스도 있었고 NFT도 있었고, 사실 메타버스, NFT가 세상을 점령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막 휩쓰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NFT나 이런 것처럼 사라질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키워드들처럼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NFT, 메타버스처럼 뭔가 사라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 얘기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지금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제가 우리 기업들 가서 강연을 해보거나 사장님 컨설팅을 해보면 사라진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메타나 이런 기업들이 NFT가 사라졌다, 메타버스가 끝났다, 이런 표현을 쓴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예,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도 이 기업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약간 조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생성형 AI를 전면에 내세웠고 나머지 메타버스라든가 NFT를 후순위로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내는 없어졌다, 사라졌다 관점으로 접근을 하니까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분명히 블록체인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갔더니 메타버스 팀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얼마 전에 갔더니 팀은 똑같은데 또 생성형 뭔 팀이래요. 그러니까 인원은 똑같은데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웹3, NFT, 메타버스, 그 다음에 코인이 거기다 생성형 AI가 저는 다 연동돼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서운 기업을 메타로 꼽아요. 메타는 이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코인도 해봤죠. NFT 갖고 있죠. AI 갖고 있죠. 그거 자체가 또 메타버스죠. 그래서 저는 메타라는, 그러니까 옛날에 페이스북이죠. 이 기업을 되게 무섭게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애플이 레이벤과 협력해서 스마트 글래스를 내놓는다. 이게 지금 관심사잖아요. 그러면서 많이들 보시면 이제는 주도권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글래스로 넘어갈 거다. 지금 다 미래학자들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자, 스마트 글래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시 메타버스와 NFT가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라졌다라고 보고 사업을 접은 국내 기업은 사실 우리도 저거 먼저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고, 우선순위만 조정하고 계속 그 역량을 키워갔던 메타나 이런 기업들은 승승장구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연합해서 봐야지 키워드만 쫓아서 투자를 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쨌든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휩쓰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를 좀 모색하면 되는지랑 플러스로 스테이블 코인 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걸 내가 어떻게 쓰면 이거 사실 별로 관심 많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이 더 뜨는 건가? 알트코인 사야 되는 건가? 이게 코인 시장의 가격에는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웹3라는 그림 하에서 요소 기술들은 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웹2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웹 1세대, 웹 1 요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 하면 포털 사이트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던 시절이에요. 이때는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소비만 하죠. 그러다가 웹2 시대에서는 이용자가 프로슈머가 됩니다. 우리 김작가 TV 같이 이용자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비하기도 하죠. 즉 프로슈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나 이런 곳은 플랫폼, 그 장터를 마련해서 돈을 벌죠. 자, 그런데 야 이거 웹2 시대에 컨텐츠를 만들고 인터넷을 풍성하게 만드는 건 다 우리 크리에이터들인데 우리 크리에이터들의 발언권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웹2 시대에도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다 수익도 나눠주고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영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와 크리에이터가 몇 대 몇으로 수익을 나눈다. 그렇죠? 어떤 컨텐츠는 삭제된다. 이 모든 운영 규칙에 대해서 그렇죠. 크리에이터는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ESG 얘기 많이 하잖아요. ESG의 G는 governance입니다. 운영 체계를 좀 더 민주적으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이 ESG 열풍이 인터넷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웹2 시대는 governance 체계가 플랫폼 기업이 에게 모두 가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민주적으로 바꾸자가 웹3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운영에 인터넷 이용자들을 참여시켜라. 그런 바탕 위에 이익을 공유하라. 이게 웹3인 거예요. 자, 그러면 웹3 생태계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 안에 뭐 합의 기술, 뭐 컨센서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거기다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내가 만든 컨텐츠가 이거야. 그래서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NFT죠. 디지털 컨텐츠에 꼬리표를 달아서 누구 건지 확실히 식별되게 하겠다는 거. 그리고 컨텐츠가 지구촌에서 막 거래가 되게 하려면 그걸 달러로 할 거야, 뭐 유로화로 할 거야,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국경의 제약이 없으니까 비트코인으로 합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니까 이걸로 합시다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대금을 유통시키는데 코인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컨텐츠가 영향력을,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또 여러 양질의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도와주는 게 생성형 AI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웹3로 모아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웹3를 잘하는 기업, 그것과 관련한 요소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스마트 글래스라는 것이 더 촉진시킬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웹3에서 유통할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유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도 있지만 아예 국경에 제약이 없는 비트코인을 쓸 수도 있거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2세대 암호화폐를 부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되면 또 이더리움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다 죽을 거야. 이런 단편적인 시각은 투자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다른 알트코인도 같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확실한 수혜를 받고 있는 건 이더리움이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더리움의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이제 강화되면서 다른 우리가 보통 플랫폼 코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로 확산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안은 나왔는데 어떤 회사가 발행사가 될 거고 어떤 회사가 유통사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면 수혜를 받는 코인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머니트렌드 2026에 담겨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 가볼까요?